소중한 사연을 나누는 세상만사입니다. 이곳은 여러분의 일상 속 크고 작은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는 공간입니다. 오늘도 진솔한 사연들을 정성껏 준비했어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위로와 용기가 될 거라 믿습니다. 그럼 오늘도 함께 시작해 볼까요? 며느리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진실을 알고 나니 제가 얼마나 부끄러운 오해를 했는지 깨달았어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알게 된 더 큰 비밀은 저희 가족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저는 올해 63인 가정주부입니다. 남편을 3년 전에 암으로 떠나보내고 지금은 아들 부부와 함께 살고 있어요. 아들 지훈이는 31살이고 며느리 은지는 30살입니다. 은지는 대기업 격리팀에서 대리로 일하고 있고요. 남편이 돌아가신 후 정말 힘든 시기였어요. 30년 넘게 함께 살았던 사람을 갑자기 떠나보내니까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옆자리가 비어 있는 게 너무 서러웠고 밤이 되면 혼자 있는 게 무서웠어요. 처음 몇 달은 정말 힘들었어요.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잠도 잘 못 잤어요. 지훈이가 매일 전화해서 안부를 묻고 주말마다 와서 챙겨줬지만 한계가 있었거든요. 지훈이도 신혼이었고 회사 일도 바빴으니까요. 그때 은지가 먼저 나서서 같이 살자고 제안해줬어요. 처음에는 정말 놀랐어요. 요즘 며느리들이 시어머니와 함께 살기를 꺼린다는데 은지가 먼저 그런 이야기를 꺼내다니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처음에는 거절했어요. 신혼부부에게 방해가 될까봐 걱정됐거든요. 그런데 은지가 계속 설득했어요. 혼자 계시면 외로우실 텐데 저희와 함께 계시면 좋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자기도 어머니가 계시면 든든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은지의 진심이 느껴져서 결국 함께 살기로 했어요. 지훈이도 정말 좋아했어요. 어머니 혼자 두는 게 걱정됐었는데 은지가 이런 제안을 해줘서 고맙다고 했거든요. 함께 살기 시작한 후 은지는 정말 좋은 며느리였어요. 시집 온 지 이제 2년 반이 넘었는데 한 번도 말다툼한 적이 없었거든요. 성격도 차분하고 예의 바르고 무엇보다 저를 친어머니처럼 잘 대해줬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항상 제 몫의 아침 식사도 같이 준비해놨어요. 제가 좋아하는 된장찌개나 미역국을 자주 끓여줬고 반찬도 제 입맛에 맞게 만들어줬어요. 처음에는 짜다거나 싱겁다고 하면 미안해하면서 다음에는 꼭 제 입맛에 맞게 해줬어요. 퇴근하고 오면 제가 좋아하는 과일도 깎아서 갖다 줬어요. 사과를 깎아주면서 어머니 오늘 하루 어떻게 지내셨어요? 라고 물어보기도 하고 회사에서 있었던 재미있는 일들을 이야기해주기도 했어요. 주말에도 항상 저와 함께 시간을 보내려고 했어요. 토요일 아침이면 같이 시장에 가자고 했어요. 어떤 반찬을 만들까요? 어머니가 드시고 싶은 거 있으세요? 하면서 제 의견을 물어보곤 했어요. 시장에서 장을 볼 때도 은지는 정말 꼼꼼했어요. 채소 하나하나 골라가면서 신선한 걸로 사고 고기도 좋은 부위로 골라줬어요. 가격이 좀 비싸도 괜찮다고 하면서 어머니 건강이 더 중요하다고 했어요. 장보기가 끝나면 같이 커피숍에 가서 커피도 마시고 이야기도 나눴어요. 은지는 회사 이야기도 해주고 친구들 이야기도 해줬어요. 저도 은지에게 지훈이 어릴 때 이야기나 남편과의 추억 이야기를 해줬어요. 일요일에는 집에서 함께 드라마를 보거나 요리를 했어요. 은지가 새로운 요리를 배우고 싶다고 하면 제가 가르쳐 줬어요.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금방 늘더라고요. 정말 똑똑한 아이라고 생각했어요. 가끔은 제가 미안할 정도였어요. 젊은 부부가 주말에 데이트도 못하고 늙은 시어머니와 시간을 보내야 하니까요. 그런 말을 하면 은지는 항상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니와 함께 있는 게 더 좋아요. 어머니 덕분에 많이 배우고 있어요 라고요. 그런 은지가 1년 전부터 봉사활동을 시작했어요. 어느 날 저녁에 갑자기 말하더라고요. 어머니, 저 봉사활동 해보고 싶어요 라고요. 처음에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봉사활동하는 경우가 드문데 우리 며느리가 이렇게 착한 일을 한다니 정말 대견했거든요. 지훈이한테 자랑하면서 우리 은지가 봉사활동 한다고 했더니 지훈이도 정말 기뻐했어요. 은지는 봉사활동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줬어요. 독거노인분들을 위한 봉사활동이라고 했어요. 매주 토요일마다 노인분들 댁에 가서 밑반찬도 만들어드리고 청소도 도와드리고 말벗도 되어드린다고 했어요. 그리고 가끔은 아이들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도 있다고 했어요. 만들기 수업이나 독서 활동 같은 걸 한다고 하더라고요. 듣기만 해도 정말 좋은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봉사센터는 집에서 버스로 1시간 정도 거리에 있다고 했어요. 좀 멀긴 하지만 그곳이 유명한 봉사센터라서 거기서 활동하고 싶었다고 하더라고요. 체계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고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다고 했어요. 매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활동한다고 했어요. 8시간이나 되는 긴 시간이었지만 은지는 전혀 힘들어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즐거워했어요. 첫 번째 봉사활동을 다녀온 날 은지는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밝은 표정으로 오늘 어떤 일을 했는지 자세히 이야기해 줬어요. 할머니 한 분이 계시는데 정말 좋으시다고 했어요. 혼자 사시는데 외로워하시더라고 하면서 말벗이 되어드렸다고 했어요.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한 만들기 수업도 재미있었다고 했어요. 색종이로 꽃을 접었는데 아이들이 정말 예쁘게 잘 만들더라고 하면서 신나게 이야기했어요. 가끔은 봉사하면서 찍은 사진도 보여줬어요. 물론 개인정보 때문에 사람 얼굴은 안 나오게 찍었다고 했지만 분위기를 알 수 있었어요. 정말 따뜻한 곳 같아 보였어요. 처음 몇 달 동안은 정말 의심 없이 믿었어요. 은지가 돌아와서 하는 이야기들도 구체적이었고 재미있었거든요. 오늘은 할머니 댁에서 김치찌개를 끓여드렸는데 정말 맛있다고 하셨다거나 아이들이 만든 작품이 정말 예뻤다거나 하는 식으로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제 마음도 뿌듯했어요. 우리 며느리가 이렇게 착한 일을 하고 있구나 싶어서요. 그리고 은지가 그런 활동을 통해서 보람을 느끼고 있다는 게 보기 좋았어요. 지훈이도 아내가 봉사활동하는 걸 정말 자랑스러워했어요. 친구들한테도 자주 자랑했거든요. 우리 와이프가 매주 봉사활동 간다고요. 친구들도 대단하다고 하더라고 지훈이가 말해줬어요. 그럴 때마다 저도 뿌듯했어요. 우리 며느리를 자랑하는 아들을 보면서 정말 좋은 며느리를 만났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남편이 살아계셨다면 정말 기뻐하셨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정확히 언제부터였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2~3달 전쯤부터였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정말 사소한 것들이었어요. 가장 먼저 이상하다고 생각한 건 은지의 옷 때문이었어요. 봉사활동을 하고 돌아온 은지의 옷을 보면 너무 깨끗한 거예요. 8시간 동안 청소도 하고 요리도 했다고 하는데 옷에 흙 한 톨 묻어 있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앞치마를 해서 그런가 보다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했어요. 아무리 조심해도 조금은 더러워질 텐데 정말 아침에 나간 그대로 돌아왔거든요. 신발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 집을 돌아다녔다고 하는데 신발이 전혀 더러워지지 않았어요. 특히 비온 다음 날에도 신발이 깨끗한 걸 보고는 정말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은지의 머리카락도 이상했어요. 아침에 나갈 때 한 헤어스타일 그대로 돌아왔거든요. 8시간 동안 이런저런 일을 했으면 머리가 조금은 흐트러질 텐데 전혀 그런 기색이 없었어요. 손톱도 마찬가지였어요. 청소를 했다고 하는데 손톱 사이가 말끔했어요. 아무리 고무장갑을 껴도 조금은 더러워질 텐데 정말 깨끗했어요. 화장도 그대로였어요. 아침에 한 화장이 저녁까지 그대로 유지되어 있었어요. 립스틱도 그대로이고 아이라인도 번지지 않았어요. 8시간 동안 밖에서 활동했다고는 믿어지지 않을 정도였어요. 또 하나 이상했던 건 은지가 봉사활동 이야기를 할 때의 표정이었어요.
처음에는 정말 자연스럽게 이야기했는데 점점 뭔가 부자연스러워 보였어요. 말할 때마다 눈을 살짝 피하는 것 같았고 웃음도 어색했어요. 그리고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 한 분이 계시는데 정말 좋으시다거나 아이들이 예쁘다거나 하는 식으로 항상 비슷한 이야기만 했어요. 구체적인 이야기는 점점 줄어들었어요. 이름도 절대 말하지 않았어요. 개인정보라서 말할 수 없다고 했는데 그것도 좀 이상했어요. 이름까지는 몰라도 별명이나 특징 정도는 말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은지는 그런 것도 말하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제가 예민해서 그런가 보다 했어요. 남편이 없어진 후로 혼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쓸데없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은지의 행동을 너무 자세히 관찰하는 것 같기도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의심은 더 커졌어요. 너무 많은 이상한 점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은지의 전반적인 행동도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은지의 핸드폰 사용 패턴이었어요. 평소에는 핸드폰을 거실 테이블 위에 그냥 놔뒀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항상 가지고 다니더라고요. 화장실 갈 때도 가지고 가고 잠깐 마트 갈 때도 가지고 갔어요. 그리고 핸드폰 벨소리도 바꿨어요. 원래는 기본 벨소리를 썼는데 진동으로 바꿨거든요. 전화가 와도 소리가 안 나니까 누가 전화했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은지가 핸드폰을 볼 때의 표정도 달라졌어요. 뭔가 긴장한 것 같았고 메시지를 확인할 때는 주변을 살펴보더라고요. 마치 누가 보고 있나 확인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핸드폰 화면을 제가 볼 수 없는 각도로 돌려서 봤어요. 예전에는 그런 신경을 안 썼는데 요즘에는 정말 조심스럽게 봤어요. 메시지가 와도 저 앞에서는 확인하지 않았어요. 꼭 방에 들어가서 확인했거든요. 그리고 통화할 때도 방문을 꼭 닫고 했어요. 목소리도 작게 해서 무슨 말을 하는지 들을 수 없었어요. 또 다른 변화는 은지의 외출 패턴이었어요. 봉사활동 가는 날 말고도 평일에 외출하는 일이 늘어났어요. 마트 간다거나 친구 만난다거나 하는 이유였는데 예전보다 훨씬 자주 나갔어요. 그리고 외출 시간도 길어졌어요. 마트에 간다고 했는데 3시간씩 걸리기도 했어요. 친구 만난다고 했는데 저녁 늦게까지 들어오지 않기도 했고요. 외출할 때 가져가는 물건도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간단한 핸드백만 들고 갔는데 요즘에는 큰 가방을 들고 가기도 했어요. 무엇을 넣고 다니는지 궁금했지만 차마 물어볼 수는 없었어요. 그리고 옷차림도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집에서 편한 옷을 입고 있었는데 요즘에는 항상 외출복을 입고 있었어요. 화장도 예전보다 더 신경 써서 했고요. 집에서도 뭔가 바쁘게 움직였어요. 컴퓨터 앞에 앉아서 뭔가를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제가 가까이 가면 얼른 화면을 바꿨어요.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정말 궁금했어요. 일요일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전에는 주말에 푹 쉬었는데 요즘에는 일요일에도 뭔가 계속하고 있었어요. 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무엇인가 하고 있었거든요. 가끔 전화도 받았어요. 누가 전화했느냐고 물어보면 회사 동료라고 했는데 일요일에 회사 일로 전화할 일이 그렇게 많나 싶었어요. 이런 변화들을 보면서 저는 점점 더 의심하게 됐어요. 분명히 뭔가 숨기는 일이 있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직접 물어볼 용기는 나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정말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11월 말의 어느 토요일이었어요. 그날은 날씨가 정말 추웠는데 은지가 급하게 나가면서 외투를 안 입고 간 거예요. 평소에는 정말 꼼꼼한 은지가 그런 실수를 하다니 이상했어요. 날씨를 보니까 정말 춥더라고요. 그래서 외투를 가져다 줄까 하고 들었는데 주머니에서 명함이 나왔어요. 영민 공방이라고 적혀 있었는데 주소를 보니까 시 외곽 쪽이었어요. 봉사센터가 있다고 했던 곳과는 완전히 반대 방향이었거든요. 그때 정말 깜짝 놀랐어요. 명함을 자세히 보니까 도자기 공방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대표자 이름이 김영민이라고 적혀 있었고요. 전화번호와 주소도 적혀 있었는데 정말 외진 곳이었어요. 도자기 공방이라니 은지가 왜 그런 곳에 명함을 가지고 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봉사활동과는 전혀 관련이 없어 보였거든요. 혹시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밤 은지가 돌아왔을 때 넌지시 물어봤어요. 오늘 어디 갔다 왔냐고요? 은지는 평소처럼 봉사센터 갔다 왔다고 했어요. 그래서 혹시 도자기 공방 같은 데 가본 적 있냐고 물어봤는데 없다고 하더라고요. 명함에 대해서도 물어봤어요. 영민 공방이라는 명함을 본 적 있냐고 했는데 모른다고 했어요. 그때 은지의 표정이 살짝 당황하는 것 같았어요. 평소와는 다른 반응이었거든요. 그때 확신했어요. 은지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요. 명함을 가지고 있으면서 모른다고 하는 게 말이 안 됐거든요. 그 다음 날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은지를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은지가 모르게 행동을 지켜보고 수상한 점이 있으면 모두 기록했어요. 작은 수첩에 날짜와 시간, 상황을 적어놨어요. 먼저 은지의 일과를 자세히 살펴봤어요. 평일에는 오전 8시에 출근해서 오후 6시에 퇴근했어요. 이건 예전과 똑같았어요. 하지만 퇴근 후의 행동이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퇴근하고 바로 집으로 왔는데 요즘에는 가끔 늦게 들어왔어요. 친구 만났다거나 쇼핑했다고 하는데 봉투 하나 들고 오지 않을 때가 많았어요. 정말 쇼핑을 했다면 뭔가 사왔을 텐데 말이에요. 그리고 퇴근 시간도 일정하지 않았어요. 어떤 날은 6시에 오고 어떤 날은 7시에 오고 어떤 날은 8시에 왔어요. 회사 일이 많아서 그런 거냐고 물어보면 그렇다고 했는데 뭔가 어색했어요. 은지의 회사에 전화해 볼까도 생각했지만 그러기엔 너무 심했을 것 같아서 참았어요. 하지만 정말 궁금했어요. 은지가 정말 회사에서 늦게까지 일하고 있는 건지 말이에요. 화요일 저녁에는 은지가 정말 늦게 들어왔어요. 8시 반이었거든요. 친구 만났다고 했는데 어떤 친구냐고 물어보니까 직장 동료라고 하더라고요. 혹시 민서냐고 물어봤는데 아니라고 했어요. 민서는 은지의 직장 동료이면서 친한 친구였어요. 몇 번 우리 집에도 온 적이 있었거든요. 예쁘고 성격도 좋은 아이라고 생각했는데 요즘에는 잘 안 온다고 했어요. 은지에게 민서가 요즘 어떻게 지내느냐고 물어봤는데 잘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민서 이야기를 자주 했는데 요즘에는 거의 안 했거든요. 그것도 좀 이상했어요. 수요일에는 은지가 집에서 전화 통화를 했어요. 평소에는 거실에서 통화했는데 이번에는 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통화했어요. 목소리도 작게 해서 무슨 말을 하는지 들을 수 없었어요. 30분 정도 통화했는데 누구와 통화했느냐고 물어보니까 회사 동료라고 했어요. 무슨 일로 그렇게 오래 통화했느냐고 물어봤는데 업무 이야기였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뭔가 어색했어요. 업무 이야기라면 굳이 방에서 문 닫고 할 필요가 있을까 싶었거든요. 그리고 목소리도 왜 그렇게 작게 했을까요? 목요일에는 은지가 컴퓨터로 뭔가를 검색하고 있었어요. 제가 가까이 가니까 얼른 화면을 바꿨는데 잠깐 본 게 지도 같았어요. 어떤 장소를 찾고 있었던 것 같아요. 무엇을 찾고 있었느냐고 물어봤는데 회사 근처 맛집을 찾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본 건 회사 근처가 아니라 다른 곳 같았어요. 시 외곽 쪽 같았거든요. 금요일에는 은지가 평소보다 일찍 들어왔어요. 5시 반에 왔는데 기분이 좋아 보였어요. 뭔가 좋은 일이 있었나 싶어서 물어봤는데 그냥 회사에서 좋은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일이었느냐고 물어봤는데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좋은 소식이 있었다고만 했어요. 평소 같으면 자세히 이야기해 줬을 텐데 이번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는 은지가 옷을 정리했어요. 내일 입을 옷을 미리 준비하는 것 같았어요. 평소에는 아침에 정하는데 이번에는 미리 준비했거든요.
옷도 평소보다 좀 더 신경 써서 골랐어요. 예쁜 옷으로 골라서 정성스럽게 다려놓았어요. 내일이 봉사활동 가는 날인데 왜 그렇게 신경 쓰나 싶었어요. 이런 일들을 보면서 저는 점점 더 확신하게 됐어요. 은지에게 분명히 뭔가 큰 비밀이 있다는 걸요. 그리고 그 비밀이 봉사활동과 관련이 없다는 것도 확신했어요. 그 주 내내 정말 마음이 불편했어요. 은지를 보면 화가 나면서도 한편으로는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은지가 2년 넘게 정말 좋은 며느리였는데 갑자기 뭔가 숨기고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너무 많은 의심스러운 점들이 있었어요. 명함도 그렇고 핸드폰 사용 패턴 변화도 그렇고 평소 행동 변화도 그렇고요. 이런 걸 다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다음 주 토요일에 은지를 따라가 보기로 결심했어요. 직접 확인하지 않으면 계속 의심만 하고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정말 뭔가 숨기고 있다면 빨리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금요일 밤에는 거의 잠을 못 잤어요. 내일 은지를 따라가면 뭘 발견하게 될지 두려웠거든요. 만약에 정말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지훈이한테 어떻게 말해야 할지도 고민이었어요. 하지만 진실을 알아야 한다는 생각이 더 컸어요. 계속 이렇게 의심만 하고 있을 수는 없었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은지가 정말 뭔가 잘못된 일에 연루되어 있다면 빨리 말려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토요일 아침이 됐어요. 은지는 평소처럼 7시에 일어나서 준비를 시작했어요. 저는 일찍 일어나서 은지 모르게 준비했어요. 택시 회사 전화번호도 미리 찾아놨고 모자와 선글라스도 준비했어요. 은지는 평소보다 더 신경 써서 준비하는 것 같았어요. 화장도 더 꼼꼼히 하고 옷도 예쁜 걸로 입었어요. 봉사활동 가는 건데 왜 그렇게 꾸미나 싶었어요. 아침 식사 때도 은지가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들뜬 것 같았어요. 기분이 좋아 보였거든요. 오늘 날씨가 좋네요 라고 하면서 창밖을 보는데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은지는 평소처럼 8시에 집을 나섰어요. 봉사활동용 가방을 들고 나갔는데 가방이 평소보다 좀 더 커 보였어요. 무엇을 넣고 가는 건지 궁금했어요. 저는 5분 정도 기다렸다가 택시를 불렀어요. 기사 아저씨한테는 누군가를 따라가야 한다고 설명했는데 다행히 이해해 주시더라고요. 어떤 사정이 있으시나 보네요 라고 하시면서 도와주겠다고 하셨어요. 은지는 집 앞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탔어요. 저희도 뒤따라갔어요. 첫 번째 버스는 시내 중심가로 가는 버스였어요. 은지가 평소에 타던 버스였거든요. 버스 안에서 은지를 지켜봤는데 핸드폰을 자주 봤어요. 메시지를 확인하거나 전화를 받기도 했어요. 누구와 연락하고 있는 건지 정말 궁금했어요. 20분 정도 탔는데 은지는 터미널 근처에서 내렸어요. 저희도 따라서 내렸는데 은지는 터미널 안으로 들어갔어요. 다른 버스를 타려는 것 같았어요. 터미널에서 은지는 또 다른 버스를 탔어요. 이번에는 시 외곽으로 가는 버스였어요. 저희도 계속 따라갔는데 점점 외진 곳으로 가더라고요. 봉사센터가 있다고 했던 방향과는 완전히 다른 곳이었어요. 두 번째 버스를 40분 정도 탔을까요? 은지는 정말 외딴 곳에서 내렸어요. 주변에는 작은 상가들 몇 개와 공장들이 있었어요. 사람도 별로 없고 정말 한적한 곳이었어요. 그런 곳에 봉사센터가 있을까 싶었어요. 너무 외진 곳이었거든요. 그리고 주변 환경도 봉사센터가 있을 만한 곳 같지 않았어요. 저는 택시에서 내려서 멀리서 은지를 지켜봤어요. 은지는 잠깐 주변을 둘러보더니 한 건물로 들어갔어요. 그 건물에는 영민공방이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어요. 명함에서 본 바로 그곳이었어요. 그때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은지가 정말 봉사센터가 아닌 다른 곳에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곳이 바로 명함에 있던 그 공방이었던 거고요. 공방은 생각보다 작았어요.
1층 건물이었는데 앞쪽은 전시장 같았고 뒤쪽은 작업실 같아 보였어요. 간판도 낡았고 건물 전체적으로 오래된 느낌이었어요. 창문을 통해서 안을 들여다보려고 했는데 커튼이 쳐져 있어서 잘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사람들이 움직이는 그림자는 보였어요. 은지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있는 것 같았어요. 10분 정도 지났을까요? 공방 문이 열리고 은지가 나왔어요. 혼자가 아니라 중년 남성 한 명과 함께 나왔어요. 그 남성은 50대 초반 정도로 보였는데 키가 크고 마른 체형이었어요.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은지가 정말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었던 거예요. 그 남자와 은지는 공방 앞에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거리감은 있어 보였어요. 연인 사이라기보다는 뭔가 업무적인 관계 같았어요. 하지만 그 다음에 본 장면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은지가 그 남자에게 봉투를 건넨 거예요. 멀리서 봐도 돈 봉투 같아 보였거든요. 통장에서 본 그 돈이 바로 이 남자에게 가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 남자는 봉투를 받고 은지와 악수를 했어요. 그리고 은지에게 뭔가 말을 했는데 거리가 멀어서 들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표정은 따뜻해 보였어요. 고마워하는 것 같았거든요. 은지도 그 남자에게 뭔가 말을 했어요. 그리고 고개를 숙여서 인사를 했어요. 정말 정중한 인사였어요. 마치 어른께 인사하는 것 같았어요. 그 남자는 은지의 어깨를 토닥여주면서 뭔가 말했어요. 위로하는 것 같기도 했고 격려하는 것 같기도 했어요. 은지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대답했어요. 몇 분 더 이야기를 나눈 후에 은지가 그 남자와 헤어졌어요. 그 남자는 공방 안으로 들어가고 은지는 근처에 있는 낡은 상가 건물로 갔어요. 상가 건물은 3층짜리였는데 1층은 작은 식당이 있었고 이 3층은 사무실들이 있는 것 같았어요. 건물 전체가 낡아 보였고 사람들도 별로 없어 보였어요. 은지는 건물 입구에서 잠깐 기다리더니 또 다른 사람이 나타났어요. 이번에는 여자였는데 아는 얼굴이었어요. 은지의 직장 동료인 민서였어요. 민서는 은지와 가끔 만나는 친구였는데 몇 번 우리 집에도 온 적이 있었어요. 예쁘고 성격도 좋은 아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일에 연루되어 있다니 정말 실망스러웠어요. 은지와 민서는 서로 반갑게 인사하더니 주변을 살핀 후에 상가 건물 안으로 들어갔어요. 마치 누가 보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 같았어요. 정말 수상한 행동이었어요. 저는 너무 궁금해서 따라가고 싶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혼자서는 무서웠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들킨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도 막막했어요. 하지만 이 정도면 충분한 증거가 됐어요. 은지가 봉사활동한다고 거짓말하고 실제로는 어떤 남자를 만나서 돈을 주고 있다는 걸 확인했거든요. 그리고 민서도 이 일에 연관되어 있다는 것도요. 저는 더 이상 지켜보지 않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마음이 너무 복잡했어요. 은지가 정말 바람을 피우고 있는 건지 아니면 다른 무슨 일에 연루된 건지 확실하지 않았지만 분명히 뭔가 큰 비밀이 있다는 건 확실했어요.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그 장면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은지가 그 남자에게 돈 봉투를 건네는 모습, 민서와 함께 상가 건물로 들어가는 모습이 계속 생각났어요. 도대체 무슨 일인지 정말 궁금했어요. 매달 100만 원씩 준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혹시 도박에 빠진 건 아닐까 아니면 사기에 당한 건 아닐까 아니면 정말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들이 계속 들었어요. 그날 저녁 은지가 평소처럼 6시에 돌아왔어요. 밝은 얼굴로 오늘도 봉사활동 잘했다고 하면서 할머니들이 반찬을 맛있게 드셨다고 이야기했어요.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아무렇지 않게 이야기하는 은지를 보니까 정말 화가 났어요. 하지만 바로 추궁할 수는 없었어요. 아직 확실한 증거가 부족했고 혹시라도 제가 잘못 이해한 걸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한 번 더 확인해 보기로 했어요.
그 주 내내 저는 은지를 더 자세히 관찰했어요. 평일에도 수상한 행동이 있는지 지켜봤는데 역시 이상한 점들이 많았어요. 월요일에는 은지가 일찍 일어났어요. 평소보다 30분 일찍 일어나서 뭔가 준비를 했어요. 무엇을 준비하는지 궁금해서 슬쩍 봤는데 서류 같은 걸 정리하고 있었어요. 화요일 저녁에 은지가 늦게 들어왔어요. 친구 만났다고 했는데 어떤 친구냐고 물어보니까 직장 동료라고 하더라고요. 혹시 민서냐고 물어봤는데 아니라고 했어요. 하지만 뭔가 어색하게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날 밤에 은지가 컴퓨터를 오래 했어요. 무엇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가까이 갔는데 얼른 화면을 바꿨어요. 하지만 잠깐 본 게 뭔가 검색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수요일에는 은지가 집에서 전화 통화를 했어요. 평소에는 거실에서 통화했는데 이번에는 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통화했어요. 목소리도 작게 해서 무슨 말을 하는지 들을 수 없었어요. 30분 정도 통화했는데 나와서는 아무렇지 않은 척 했어요. 누구와 통화했느냐고 물어봤는데 회사 동료라고 했어요. 하지만 표정이 뭔가 복잡해 보였어요. 목요일에는 은지가 외출했어요. 저녁에 마트에 간다고 했는데 3시간이나 걸렸어요. 돌아와서는 별로 산 게 없었어요. 우유 한 팩과 과일 조금뿐이었거든요. 3시간 동안 뭘 했는지 정말 궁금했어요. 금요일에는 은지가 평소보다 일찍 들어왔어요. 그런데 기분이 좋아 보였어요. 뭔가 좋은 일이 있었나 싶어서 물어봤는데 그냥 회사에서 좋은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는 은지가 옷을 미리 준비했어요. 내일 입을 옷을 정성스럽게 다려놓았어요. 평소보다 더 예쁜 옷이었어요. 내일이 또 봉사활동 가는 날인데 왜 그렇게 신경 쓰나 싶었어요. 이런 일들을 보면서 저는 점점 더 확신하게 됐어요. 은지에게 분명히 뭔가 큰 비밀이 있다는 걸요. 다음 주 토요일이 왔어요. 이번에는 좀 더 가까이에서 지켜보기로 했어요. 지난번에는 너무 멀리서 봐서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었거든요. 은지는 지난주와 똑같은 루트로 갔어요. 똑같은 버스를 타고 똑같은 곳에서 내렸어요. 저도 따라갔는데 이번에는 좀 더 가까이에서 지켜봤어요. 은지는 영민 공방에 들어갔어요. 이번에도 10분 정도 있다가 그 남자와 함께 나왔어요. 지난주와 똑같은 남자였어요. 이번에는 좀 더 가까이에서 볼 수 있었어요. 그 남자는 생각보다 인상이 좋아 보였어요. 온화한 얼굴이었고 은지를 보는 눈빛도 따뜻했어요. 하지만 그래도 수상한 건 마찬가지였어요. 은지는 이번에도 그 남자에게 봉투를 건넸어요. 그리고 그 남자는 봉투를 받으면서 은지에게 뭔가 말을 했어요. 거리가 가까워져서 일부를 들을 수 있었어요. 고맙다, 조심해서 가라, 건강 잘 챙기라, 이런 말들이었어요. 그리고 은지는 삼촌이라고 부르는 것 같았어요. 삼촌이라니 그럼 친척인 건가 싶었는데 그래도 수상한 건 마찬가지였어요. 은지도 그 남자에게 대답했어요. 삼촌도 건강 조심하세요. 무리하지 마세요. 이런 말들이었어요. 정말 친근한 사이 같아 보였어요. 하지만 그렇다면 왜 저한테는 말하지 않았을까요? 그 남자는 은지의 어깨를 토닥여주면서 격려하는 말을 했어요. 잘하고 있다. 아버지가 보시면 정말 기뻐하실 거다. 이런 말들이었어요. 아버지라니 그게 무슨 뜻일까요? 은지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을 글썽이는 것 같았어요. 감정이 복받치는 것 같았거든요. 그 모습을 보니까 뭔가 슬픈 사연이 있는 것 같았어요. 몇 분 더 이야기를 나눈 후에 은지가 그 남자와 헤어졌어요. 이번에는 포옹도 했어요. 정말 가족 같은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그렇다면 왜 비밀로 하고 있는 걸까요? 은지가 그 남자와 헤어진 후에는 지난주처럼 상가 건물로 갔어요. 민서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함께 건물 안으로 들어갔어요. 이번에는 용기를 내서 건물 안까지 따라가 봤어요.
1층은 작은 식당이었고 2층과 3층에는 여러 개의 작은 사무실들이 있었어요. 은지와 민서가 어느 방으로 들어갔는지 알아내려고 했는데 쉽지 않았어요. 계단을 조심스럽게 올라가면서 소리를 들어봤어요. 2층에서는 별다른 소리가 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3층에서는 뭔가 작업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3층 끝 방에서 망치 소리나 기계 소리 같은 게 났어요. 뭔가를 깎거나 다듬는 소리 같았어요. 아마 은지와 민서가 그 방에 있는 것 같았어요. 문틈으로 들여다보려고 했는데 문이 꽁꽁 닫혀 있어서 볼 수 없었어요. 하지만 확실히 두 사람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뭔가 열심히 작업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대화 내용은 잘 들리지 않았지만 가끔 몇 마디씩 들렸어요.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좀 더 세밀하게 해야겠다, 이런 말들이었어요. 뭔가를 만들고 있는 것 같았어요. 1시간 정도 지켰는데 계속 작업하는 소리가 났어요. 중간에 잠깐 쉬는 시간도 있었지만 대부분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혼자서는 더 이상 확인하기 어려웠어요. 만약에 들켜버리면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그래서 그날은 그냥 돌아왔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정말 견딜 수가 없었어요. 더 이상 혼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확실한 증거도 충분히 받고 이제는 진실을 알아야 할 때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들한테 모든 걸 털어놓기로 결심했어요. 더 이상 혼자 끙끙 앓고 있을 수는 없었거든요. 지훈이도 알 권리가 있었고요. 집에 돌아와서 지훈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지훈이는 친구들과 만나고 있었는데 급한 일이라고 해서 집으로 오라고 했어요. 목소리를 들으니까 뭔가 심각한 일인 걸 눈치챈 것 같더라고요. 전화를 걸 때 정말 떨렸어요. 아들한테 아내가 뭔가 수상한 일을 하고 있다고 말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그때 알았어요. 하지만 말해야 했어요. 1시간 후에 지훈이가 집에 왔어요. 정말 급하게 온 것 같았어요. 숨도 가쁘고 땀도 흘리고 있었거든요.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는데 어떻게 말을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지훈이는 제 표정을 보고 정말 심각한 일인 걸 알아챈 것 같았어요.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혹시 아프신 건 아니에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아들한테 아내가 바람 피운다고 말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그때 알았어요. 입이 떨어지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말해야 했어요. 더 이상 숨길 수도 없었고 지훈이도 알 권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놓았어요. 은지가 봉사활동 간다고 거짓말하고 있다는 것부터 시작해서 명함을 발견한 것, 통장 내역을 본 것, 2번에 걸쳐 따라가서 본 것들까지 모든 걸 말했어요. 처음에 말을 시작할 때는 정말 어려웠어요. 은지가 요즘 행동이 이상하다고 말하는 것도 힘들었거든요. 하지만 일단 말을 시작하니까 계속 나왔어요. 지훈이는 처음에는 정말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었어요. 은지가 그럴 리 없다고 했거든요. 봉사활동을 거짓말할 이유가 없다고 했어요. 그리고 다른 남자를 만날 이유도 없다고 했고요. 하지만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증거들을 보여주니까 점점 심각해지더라고요. 특히 명함을 보여줬을 때는 정말 놀라는 것 같았어요. 영민 공방이라는 곳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고 했거든요. 통장 내역을 보여줬을 때는 정말 충격받은 것 같았어요. 매달 100만 원씩 나간다는 걸 보고는 얼굴이 새하얘졌거든요. 그 돈이면 가족 생활비로 쓸 수 있는 큰 돈이었는데 은지가 몰래 어디론가 보내고 있었던 거니까요. 지훈이는 그 통장이 정말 은지 것이 맞냐고 물어봤어요. 혹시 다른 사람 것을 잘못 본 건 아니냐고 했어요. 하지만 은지 이름으로 되어 있었고 은지 방에서 발견한 거였거든요. 그리고 제가 2번에 걸쳐서 은지를 따라간 이야기를 했을 때는 정말 심각한 표정이 됐어요. 은지가 정말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는 걸 믿을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지훈이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자기도 이상한 점을 느꼈다고 했어요.
은지가 요즘 들어 행동이 좀 달라졌다는 걸 눈치챘다고 하더라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달라졌냐고 물어봤더니 여러 가지를 말해줬어요. 평소보다 핸드폰을 더 자주 본다거나 가끔 멍하니 있을 때가 있다거나 하는 것들이었어요. 그리고 밤에 잠들기 전에 뭔가 고민하는 것 같았다고도 했어요. 물어보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지만 분명히 뭔가 걱정거리가 있어 보였다고 하더라고요. 또 평소보다 예민해진 것 같다고도 했어요. 작은 일에도 깜짝 놀라거나 과민하게 반응한다고 했어요. 전화벨이 울리면 깜짝 놀라면서 급하게 확인한다고도 했고요. 그리고 주말에도 뭔가 바쁘게 움직인다고 했어요. 봉사활동 가는 날 말고도 집에서 뭔가 계속 하고 있다고 했어요. 컴퓨터를 하거나 전화를 받거나 하면서 말이에요. 지훈이는 정말 힘들어하는 것 같았어요. 자기가 믿고 사랑했던 아내가 뭔가 숨기고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충격을 받은 거였어요. 하지만 동시에 화도 나는 것 같았어요. 결혼한 지 2년이 넘었는데 이런 큰 비밀을 숨기고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리고 매달 100만 원씩 나간다는 것도 정말 이해할 수 없다고 했어요. 지훈이는 은지에게 직접 물어보자고 했어요. 더 이상 추측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것보다는 직접 확인해 보는 게 좋겠다고 했어요. 만약에 은지에게 물어보면 거짓말할 수도 있잖아요. 지금까지 봉사활동 간다고 거짓말해 왔는데 이번에도 또 거짓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직접 현장을 확인하는 게 좋겠다고 했어요. 결국 지훈이는 직접 확인해 보자고 했어요. 다음 토요일에 함께 가서 은지가 정말 뭘 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자고 했어요. 저도 그게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혼자서는 한계가 있었거든요. 그 주 내내 정말 힘든 시간이었어요. 은지를 보면 복잡한 감정이 들었거든요. 2년 넘게 정말 좋은 며느리였는데 이런 일이 있다니 믿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증거들이 너무 명확했어요. 지훈이도 마찬가지였어요. 은지에게 평소처럼 대하려고 노력했지만 어색한 분위기를 숨길 수 없었어요. 대화도 줄어들었고 함께 있어도 뭔가 어색했어요. 은지도 뭔가 눈치채는 것 같았어요. 가끔 저희를 이상하게 쳐다보더라고요. 무슨 일 있으세요? 라고 물어보기도 했는데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어요. 월요일에는 은지가 일찍 들어왔어요.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왔는데 뭔가 기분이 안 좋아 보였어요. 회사에서 무슨 일 있었냐고 물어봤는데 별일 없다고 하더라고요. 화요일에는 은지가 민서와 전화 통화를 했어요. 평소보다 오래 통화했는데 목소리가 작아서 무슨 말을 하는지 들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뭔가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았어요. 수요일에는 은지가 외출을 안 했어요. 평소 같으면 저녁에 나갔을 텐데 집에서 계속 있었어요. 하지만 뭔가 불안해 보였어요. 핸드폰을 자주 확인하고 있었거든요. 목요일에는 은지가 일찍 잠자리에 들었어요. 평소보다 2시간이나 일찍 들어갔는데 잠이 안 온다고 하면서 계속 뒤척였어요. 뭔가 고민이 있는 것 같았어요. 금요일에는 은지가 평소보다 일찍 들어왔어요. 그리고 내일 봉사활동 갈 준비를 했어요. 가방도 챙기고 옷도 준비했어요. 모르는 척하고 있지만 내일이면 모든 게 밝혀질 거라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무거웠어요. 그날 밤에는 거의 잠을 못 잤어요. 내일 은지와 직접 대면하게 될 생각을 하니까 너무 떨렸거든요.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정말 궁금했지만 한편으로는 무서웠어요. 토요일 아침이 됐어요. 은지는 평소처럼 7시에 일어나서 준비를 시작했어요. 저와 지훈이는 은지보다 일찍 일어나서 준비했어요. 이번에는 지훈이가 차를 가져왔어요. 지훈이도 정말 긴장한 것 같았어요. 아침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계속 시계만 봤어요. 손도 떨리고 있었거든요. 아내의 비밀을 확인하러 간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보였어요. 은지는 평소처럼 8시에 집을 나섰어요. 평소보다 더 꼼꼼히 준비한 것 같았어요.
화장도 더 신경 써서 했고 옷도 예쁜 걸로 입었어요. 가방도 평소보다 컸어요. 은지가 나간 후에 저희는 조금 기다렸다가 차로 따라갔어요. 지훈이는 운전하면서도 계속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손에 땀이 날 정도로 떨고 있었거든요. 은지는 평소와 똑같은 루트로 갔어요. 첫 번째 버스를 타고 터미널로 가서 두 번째 버스로 갈아탔어요. 저희도 멀리서 따라갔어요. 지훈이는 그 길을 가면서 계속 말했어요. 정말 이상하다고 했어요. 봉사센터가 이런 외진 곳에 있을 리 없다고 했어요. 그리고 은지가 왜 이렇게 멀리까지 가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어요. 두 번째 버스에서 내린 은지는 영민 공방으로 갔어요. 지훈이도 그 간판을 보고는 정말 놀라는 것 같았어요. 은지가 정말 다른 곳에 가고 있었던 거니까요. 그때 지훈이가 말했어요. 정말 믿을 수 없다고 했어요. 2년 넘게 함께 살았는데 이런 비밀이 있었다니 정말 충격이라고 했어요. 은지는 공방에 들어갔다가 그 남자와 함께 나왔어요. 지훈이는 그 남자를 보고 뭔가 분노한 것 같았어요. 주먹을 꽉 쥐고 있었거든요. 자기 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것 같았어요. 은지가 그 남자에게 봉투를 건네는 모습을 지훈이도 봤어요. 그때 지훈이 얼굴이 정말 창백해졌어요. 자기 아내가 다른 남자에게 돈을 주고 있다는 현실을 눈으로 직접 보게 된 거였어요. 지훈이는 정말 화가 난 것 같았어요. 당장 뛰어나가서 은지를 붙잡고 싶어 했어요. 하지만 제가 말렸어요. 좀 더 지켜보자고 했어요. 은지가 그 남자와 헤어진 후에 상가 건물로 갔어요. 민서가 나타나서 함께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것도 지훈이가 다 봤어요. 지훈이는 민서도 이 일에 연루되어 있다는 걸 알고 더 화가 난 것 같았어요. 지훈이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지금 당장 들어가서 은지를 붙잡겠다고 했어요. 저도 이제는 때가 됐다고 생각했어요. 더 이상 지켜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거든요. 저희는 상가 건물로 갔어요. 1층 식당 주인에게 물어보니까 3층에 작업실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작업실들이냐고 물어봤더니 공예품 만드는 곳들이라고 했어요. 저희는 3층으로 올라갔어요. 지훈이는 정말 긴장한 것 같았어요. 아내의 비밀을 직접 확인하러 가는 거니까 얼마나 떨렸을까요? 3층에는 여러 개의 작은 방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끝 방에서 작업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번에 들었던 바로 그 소리였어요. 망치 소리나 기계 소리 같은 게 났어요. 지훈이와 저는 조심스럽게 그 방문 앞으로 갔어요. 문틈으로 들여다보니까 은지와 민서가 뭔가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조각 같은 걸 만들고 있는 것 같았는데 정확히 뭔지는 보이지 않았어요. 지훈이는 정말 충격받은 것 같았어요. 아내가 정말 비밀스러운 일을 하고 있었던 거니까요. 그것도 친구와 함께 말이에요. 지훈이가 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했어요. 저는 너무 무서웠지만 이미 여기까지 온 이상 확인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모든 진실을 알아야 했거든요. 지훈이가 문을 활짝 열고 들어갔어요. 저도 뒤따라 들어갔고요. 그 순간 정말 떨렸어요.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상할 수 없었거든요. 은지와 민서는 깜짝 놀라면서 뒤를 돌아봤어요. 은지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완전히 당황한 표정이었거든요. 자기가 가장 숨기고 싶었던 비밀이 들킬 바로 그 순간이었으니까요. 민서도 마찬가지였어요. 뭔가 큰일 났다는 표정으로 은지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저희를 번갈아 보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어요. 지훈이는 정말 화가 난 것 같았어요. 은지를 보면서 이게 뭐냐고 소리쳤어요. 도대체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냐고 했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방 안을 보니까 생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어떤 남자가 숨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건 없었어요. 대신 작은 작업대가 있었고 그 위에 조각상이 하나 놓여 있었어요.
그런데 그 조각상을 보는 순간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 조각상은 제 남편의 얼굴을 하고 있었거든요. 너무나 생생하게 만들어져 있어서 정말 남편이 살아서 저를 보고 있는 것 같았어요. 지훈이도 마찬가지로 놀란 표정이었어요. 아버지의 조각상이 왜 여기에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거든요. 도대체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었어요. 잠깐 모든 사람이 말을 못했어요. 저도 지훈이도 은지도 민서도 아무 말 못하고 그 조각상만 바라봤어요. 도대체 왜 은지가 제 남편의 조각상을 만들고 있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은지는 눈물을 글썽이면서 저희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다 말씀드릴게요라고요. 그때서야 저는 제가 얼마나 큰 오해를 했는지 깨달았어요. 은지가 바람을 피우고 있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면 도대체 여기서 뭘 하고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왜 제 남편의 조각상을 만들고 있었던 걸까요? 은지는 조각상 위에 덮여있던 천을 걷어냈어요. 조각상 아래쪽에는 사랑하는 아버지께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었어요. 아버지라니 그게 무슨 뜻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지훈이도 마찬가지였어요. 왜 은지가 자기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그리고 왜 이런 조각상을 만들고 있는지도 알 수 없었고요. 은지가 눈물을 흘리면서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는데 정말 힘든 이야기를 하려는 것 같았어요. 자기가 미술대학에서 조소를 전공했다는 것부터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건 저희가 전혀 몰랐던 사실이었어요. 은지가 예술을 전공했다는 걸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은지는 대학에서 조소를 전공했고 정말 재능이 있었다고 했어요. 교수님들도 인정할 정도였고 졸업 후에는 조각가가 되는 게 꿈이었다고 했어요. 하지만 왜 그런 이야기를 한 번도 해주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몇 년 전에 큰 사고를 당했다고 했어요. 작업 중에 기계에 손을 다쳐서 큰 수술을 받아야 했다고 해요. 다행히 일상생활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정교한 조각 작업을 하기에는 어려워졌다고 했어요. 그래서 조각가의 꿈을 포기하고 지금의 직장에 취직했다고 했어요. 하지만 조각에 대한 열정을 완전히 포기할 수는 없어서 이 작업실에서 몰래 작업을 계속해왔다고 했어요. 지금까지 들은 것만으로도 충분히 놀라운 이야기였어요. 은지에게 그런 과거가 있었다니 전혀 몰랐거든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왜 제 남편의 조각상을 만들고 있는지 설명이 안 됐어요. 은지는 한참을 망설이더니 더 큰 비밀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자기 친아버지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자기 친아버지가 어릴 때 돌아가셨다는 것부터 말하기 시작했어요. 은지의 친아버지는 은지가 5살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고 해요. 그 후로 어머니 혼자서 은지를 키우셨는데 정말 어려운 시절이었다고 했어요. 경제적으로도 힘들었고 정신적으로도 힘들었다고 해요. 그런데 어머니도 은지가 고등학생일 때 병으로 돌아가셨다고 해요. 그래서 은지는 정말 혼자가 됐는데 그때 영민이라는 분이 나타나서 도와주셨다고 했어요. 영민은 공방을 운영하시는 분이었는데 은지에게는 친아버지나 다름없는 존재였다고 해요. 대학 갈 때까지 모든 걸 도와주셨고 은지가 조각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도 영민 삼촌 덕분이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영민 삼촌이 작년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갑작스러운 심장마비였다고 해요. 은지에게는 정말 큰 충격이었다고 했어요. 유일한 가족 같은 존재를 잃은 거니까요. 그런데 영민 삼촌이 돌아가시기 전에 은지에게 큰 비밀을 하나 알려주셨다고 해요. 바로 은지의 진짜 아버지가 누구인지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때 은지가 말한 내용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은지의 친아버지가 바로 제 남편이라는 거였어요.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졌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거든요. 제 남편에게 다른 여자가 있었다는 말인가요? 그리고 그 여자와의 사이에서 은지가 태어났다는 건가요?
그렇다면 은지는 지훈이의 이복 누나라는 말인가요? 지훈이도 완전히 당황한 상태였어요. 자기 아내가 이복 누나라는 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거든요. 정말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민서가 대신 자세히 설명해 줬어요. 은지 어머니와 제 남편은 대학교 동기였다고 해요. 서로 사랑하는 사이였는데 집안의 반대가 심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결국 헤어질 수밖에 없었다고 해요. 특히 제 남편 집안에서 반대가 심했다고 해요. 은지 어머니 집안이 경제적으로 어려웠고 사회적 배경도 다른 계층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헤어질 수밖에 없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헤어진 후에 은지 어머니가 임신한 걸 알게 됐다고 해요. 하지만 그때는 이미 제 남편이 다른 사람과 약혼한 상태였다고 했어요. 바로 저와 말이에요. 은지 어머니는 그 사실을 제 남편에게 알리지 않고 혼자서 은지를 낳아서 키우기로 결심했다고 해요. 제 남편의 인생을 망치고 싶지 않았다고 해요. 그리고 혼자서도 충분히 키울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해요. 그런데 몇 년 후에 우연히 제 남편이 그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해요. 은지 어머니와 우연히 마주쳤는데 은지를 보고 자기 딸인 걸 직감했다고 해요. 은지가 어릴 때 제 남편과 정말 많이 닮았었다고 하더라고요. 제 남편은 그때부터 몰래 은지를 돌보기 시작했다고 해요. 정기적으로 생활비를 보내주고 은지가 학교 갈 때도 학비를 대주고 그랬다고 해요. 하지만 직접 만나지는 않았다고 해요. 영민이라는 분은 제 남편의 대학 친구였고 제 남편의 부탁으로 은지를 돌봐주는 역할을 했던 거라고 해요. 제 남편이 직접 나서기는 어려웠으니까 영민을 통해서 은지를 돌봤던 거죠. 그런데 은지는 자기 친아버지가 누구인지 모르고 자랐다고 해요. 영민 삼촌이 아버지 친구라고만 알고 있었는데 진짜 아버지가 누구인지는 몰랐다고 했어요. 영민 삼촌이 은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말하지 않았던 거예요. 영민 삼촌이 돌아가시기 전에 모든 진실을 알려주신 거예요. 은지의 친아버지가 누구인지, 그분이 어떻게 은지를 돌봐왔는지, 그리고 그분이 이미 3년 전에 돌아가셨다는 것까지 모든 걸 말씀해 주셨다고 해요. 은지는 울면서 말했어요. 자기가 아버지의 죽음을 뒤늦게 알았을 때 얼마나 슬펐는지, 한 번도 아버지라고 불러보지 못한 게 얼마나 후회됐는지를 말했어요. 영민 삼촌이 들려주신 이야기에 따르면 제 남편은 평생 은지를 그리워했다고 해요. 은지가 잘 자라고 있는지 항상 걱정했고 가끔 멀리서나마 은지를 보러 가기도 했다고 해요. 하지만 직접 다가가지는 못했다고 해요. 은지도 어릴 때 그런 기억이 있다고 했어요. 공원에서 놀고 있으면 멀리서 지켜보는 아저씨가 있었는데 그분이 바로 아버지였던 거라고 해요. 그때는 무서워서 영민 삼촌한테 말했는데 영민 삼촌이 괜찮은 분이라고 했다더라고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었어요. 아버지와 딸이 이렇게 가까이 있으면서도 서로를 알아보지 못했다니 말이에요. 제 남편이 얼마나 마음 아팠을까 싶었어요. 은지는 계속 울면서 말했어요. 영민 삼촌이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가 남긴 편지도 주셨다고 해요. 은지에게 전해달라고 하시면서 말이에요. 그 편지를 읽고 나서 은지는 정말 많이 울었다고 해요. 아버지가 평생 자기를 사랑했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그리고 자기 때문에 고생했다는 걸 미안해했다는 것도 알게 됐고요.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다고 해요. 은지야, 미안하다. 아버지가 너에게 해준 게 아무것도 없구나. 한 번도 아버지라고 불러보지 못하게 해서 정말 미안하다. 하지만 아버지는 항상 너를 사랑했단다. 멀리서나마 너를 지켜보면서 너의 성장을 기뻐했단다. 아버지가 너에게 당당하지 못한 이유는 다른 가족들 때문이었어. 아버지에게는 아내도 있고 아들도 있거든. 그들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를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야. 아버지는 너가 훌륭한 사람으로 자라기를 바란다. 그리고 언젠가는 진정한 가족을 만나서 행복하게 살기를 바란다.
아버지가 해주지 못한 사랑을 다른 사람들이 해줄 거야. 이런 내용이었다고 해요. 편지를 들으면서 저도 눈물이 났어요. 제 남편이 평생 얼마나 큰 짐을 지고 살았는지 알 것 같았거든요. 은지는 그 편지를 읽고 나서 아버지를 위해 뭔가 해주고 싶었다고 해요. 그래서 조각상을 만들기로 결심했던 거예요. 영민 삼촌이 물려주신 작업실에서 주말마다 와서 조각을 했던 거죠. 매달 나가는 돈은 작업실 임대료와 재료비였어요. 영민 삼촌이 돌아가신 후에는 공방을 관리하고 계신 분에게 임대료를 내고 있었다고 해요. 그분이 바로 은지가 매주 만나던 그 남자였던 거예요. 그 남자는 영민 삼촌의 제자였다고 해요. 영민 삼촌이 돌아가신 후에 공방을 관리하고 있었는데 은지가 작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었던 거예요. 은지를 조카처럼 여기고 있었다고 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어요. 제 남편에게 숨겨진 딸이 있었다는 사실도 충격이었지만 그보다 더 충격적인 건 그 딸이 바로 제 며느리였다는 거였어요. 지훈이도 완전히 말을 잃었어요. 자기 아내가 이복 누나라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거든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못했어요. 하지만 은지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더 충격적인 고백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은지는 계속 울면서 말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복수하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영민 삼촌에게서 진실을 들었을 때 정말 화가 났다고 해요. 아버지를 버린 가족이 어떻게 사는지 궁금했고 혹시라도 아버지를 괴롭혔다면 복수하고 싶었다고 해요. 그래서 지훈이에게 접근했다고 했어요.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걸 알고 일부러 만나게 된 거였다고 해요. 처음에는 정말 복수할 생각이었다고 했어요. 지훈이가 다니는 회사를 알아내서 그 회사 근처에서 우연히 만난 척했다고 해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친해진 후에 사귀기 시작했다고 해요. 모든 게 계획된 일이었던 거예요. 지훈이는 그 말을 듣고 정말 충격받은 것 같았어요. 자기가 사랑했던 아내가 처음부터 자기를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했다는 걸 알게 된 거니까요. 하지만 은지는 계속 말했어요. 지훈이와 만나면서 마음이 바뀌었다고 해요. 지훈이가 정말 좋은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됐고 진심으로 사랑하게 됐다고 했어요. 그리고 저와 함께 지내면서 아버지가 어떤 분이었는지 조금이나마 알 수 있었다고 해요. 저에게서 아버지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고 했어요. 저를 친어머니처럼 생각하게 됐다고도 했고요. 그래서 더욱 진실을 말할 수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와서 자기가 복수하려고 접근했다고 말하면 모든 게 끝날 것 같아서 무서웠다고 해요. 그리고 정말로 이 가정을 사랑하게 됐는데 그걸 잃고 싶지 않았다고 해요. 민서는 은지의 대학 동기였고 모든 사정을 알고 있던 유일한 사람이었어요. 은지가 혼자서 감당하기 힘들어할 때마다 도와줬던 거죠. 조각 작업도 함께 도와주고 있었던 거고요. 민서가 말했어요. 은지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모른다고 했어요. 복수하려고 시작한 일인데 정말로 사랑하게 됐을 때 얼마나 혼란스러워했는지 모른다고 했어요. 특히 지훈이와 결혼할 때가 가장 힘들었다고 해요. 자기가 복수를 위해 접근했다는 걸 고백해야 하나 아니면 그냥 묻어둬야 하나 정말 고민 많이 했다고 해요. 하지만 결국 말하지 못했다고 해요. 지훈이를 정말 사랑하게 됐고 저도 친어머니처럼 생각하게 됐는데 그 모든 걸 잃고 싶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아버지를 위한 조각상을 만들면서 마음을 달래고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에게 미안한 마음도 있었고 가족들에게 미안한 마음도 있었거든요. 저는 조각상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정말 제 남편의 모습이 생생하게 새겨져 있었어요. 젊었을 때의 모습이었는데 은지가 영민 삼촌에게서 받은 사진을 보고 만든 거라고 했어요. 조각상 옆에는 편지가 하나 놓여 있었어요. 은지가 아버지에게 쓴 편지였는데 읽어보니까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아버지, 저는 이제야 아버지가 누구신지 알게 됐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평생 저를 지켜봐 주셨다는 것도 알게 됐어요.
한 번도 아버지라고 불러보지 못해서 정말 죄송해요. 아버지가 저를 위해 해주신 모든 일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파요. 멀리서나마 저를 지켜봐 주시고 생활비도 보내주시고 학비도 대주시고 정말 감사해요. 아버지를 직접 만나보지 못한 게 정말 후회돼요. 아버지는 어떤 분이셨을까요? 제가 닮은 게 있을까요? 아버지도 저처럼 조각을 좋아하셨을까요? 저는 지금 정말 행복해요. 아버지의 아들과 결혼해서 아버지의 부인과 함께 살고 있어요. 두 분 모두 저를 정말 잘 대해주세요. 아버지가 보시면 정말 기뻐하실 것 같아요. 처음에는 복수하려고 했어요. 아버지를 버린 가족들이 어떻게 사는지 보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만나보니까 정말 좋은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진심으로 사랑하게 됐어요. 이제는 정말 가족이 된 것 같아요. 아버지 덕분에 좋은 가족을 만났어요. 아버지께 정말 감사해요. 그리고 이렇게 늦게라도 가족이 될 수 있어서 기뻐요. 이 조각상을 만들면서 아버지를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어서 행복했어요. 아버지께 인사도 못 드리고 죄송하다는 말도 못해서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이렇게라도 아버지를 기억하고 싶어요. 사랑하는 아버지, 정말 감사했어요. 그리고 정말 죄송했어요. 이제라도 아버지의 가족이 된 것 같아서 정말 기뻐요. 편지를 읽으면서 눈물이 났어요. 은지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하니까 마음이 아팠어요. 그리고 제 남편이 평생 얼마나 큰 짐을 지고 살았는지도 알 것 같았어요. 은지는 제게 무릎을 꿇고 사과했어요. 거짓말한 것도 미안하고 처음에 복수 목적으로 접근한 것도 미안하고 이런 식으로 진실이 밝혀진 것도 미안하다고 했어요. 그리고 만약에 저희가 원한다면 집을 떠나겠다고 했어요. 자기가 이 가정에 있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어요. 모든 게 거짓으로 시작된 일이니까 정리하는 게 맞을 것 같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은지를 일으켜 세웠어요. 그리고 꼭 안아줬어요. 이제야 알겠더라고요. 은지가 왜 그렇게 저를 잘 대해줬는지, 왜 그렇게 가정적이었는지를 말이에요. 은지는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을 저를 통해서 달래고 있었던 거예요. 저에게서 아버지의 모습을 찾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저희 가족과 함께 지내면서 아버지가 어떤 분이었는지 조금이나마 알고 싶었던 거고요. 처음에는 복수 목적이었을지 몰라도 지금은 진심이라는 게 느껴졌어요. 은지가 저희를 대하는 마음이 가짜일 수는 없었거든요. 2년 넘게 함께 지내면서 느낀 그 따뜻함이 거짓일 리 없었어요. 지훈이도 한참을 고민하더니 은지를 안아줬어요. 처음에는 받아들이기 힘들었지만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처음이 어떻게 시작됐든 지금의 마음은 진짜라고 했어요. 혈연 관계가 문제라면 법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있을 거라고도 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은지를 사랑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날 저희는 모두 함께 울었어요. 은지의 비밀이 밝혀진 것도 그렇고 제 남편의 숨겨진 과거를 알게 된 것도 그렇고 모든 게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후련하기도 했어요. 은지가 바람을 피우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돼서 안심됐고 무엇보다 은지의 진심을 확인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민서도 눈물을 흘리면서 은지를 위로해줬어요. 그동안 혼자서 이 비밀을 간직하고 있느라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하니까 정말 고마웠어요. 우리는 그날 오후 내내 그 작업실에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은지가 어떻게 자랐는지, 영민 삼촌이 어떤 분이었는지, 제 남편이 은지를 어떻게 돌봐왔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눴어요. 영민 삼촌이 남겨주신 상자도 있었어요. 제 남편이 은지를 위해 모아둔 것들이 들어있었는데 은지의 어릴 때 사진들도 있었고 편지들도 있었어요. 편지를 보니까 제 남편이 정말 책임감 있는 사람이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결혼한 후에도 은지를 잊지 않고 계속 돌봐왔고 은지가 잘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이 컸다고 했어요. 그리고 저에게도 미안한 마음이 컸다고 했어요.
결혼 전의 일이지만 아내에게 숨기는 일이 있다는 게 마음에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은지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했어요. 제 남편이 은지에게 보낸 편지들도 있었어요. 직접 보낸 건 아니고 영민 삼촌을 통해서 보낸 거였는데 정말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 있었어요. 은지야, 아버지가 너를 직접 돌봐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하지만 영민 삼촌이 너를 잘 돌봐주실 거야. 아버지는 항상 너를 사랑하고 있다는 걸 잊지 마라. 너는 정말 소중한 아이야. 아버지의 딸이라는 걸 자랑스럽게 생각해라. 그리고 훌륭한 사람으로 자라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사람이 되어라. 아버지가 너에게 해줄 수 있는 게 많지 않지만 너를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누구에게도 지지 않아. 언젠가는 너도 좋은 가정을 이루고 행복하게 살기를 바란다. 이런 내용들이었어요. 편지를 읽으면서 정말 감동받았어요. 제 남편이 얼마나 은지를 사랑했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은지도 그 편지들을 읽으면서 계속 울었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이제야 알게 됐다고 하면서 정말 많이 울었어요. 그날 저녁 늦게서야 집으로 돌아왔어요. 모든 진실을 알고 나니까 마음이 복잡했어요. 슬프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후회되기도 하고 그랬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은지의 진심을 확인할 수 있었고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얻었거든요. 그 후로 저희 관계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은지는 이제 며느리가 아니라 진짜 딸이 됐거든요. 그리고 저는 은지를 통해서 제 남편이 얼마나 따뜻한 사람이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은지는 이제 거짓말하지 않아요. 주말에 작업실에 간다고 솔직하게 말해요. 아버지 조각상을 완성하겠다고 해요. 그리고 그 조각상을 집에 모셔다가 제 남편의 영정 옆에 놓을 거라고 해요. 저도 이제 은지의 작업을 응원해주고 있어요. 가끔은 함께 작업실에 가기도 해요. 은지가 조각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진지하고 아름다워요. 아버지를 향한 사랑이 느껴지거든요. 민서도 이제는 우리 가족이나 마찬가지예요. 은지의 힘든 시기를 함께 해준 고마운 친구거든요. 우리 집에 자주 놀러와서 함께 식사도 하고 이야기도 나눠요. 지훈이와 은지의 관계도 더 깊어진 것 같아요. 처음에는 혈연 관계 때문에 고민했지만 법적으로 문제 없다는 걸 확인한 후에는 오히려 더 소중히 여기게 된 것 같아요. 변호사에게 상담받아 보니까 이복 형제 간의 결혼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지만 저희 경우는 좀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정식으로 호적에 올라간 적이 없고 법적으로 인정된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문제 없다고 했어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은지를 제 양녀로 입양한 후에 다시 혼인신고를 하기로 했어요. 그렇게 하면 완전히 법적으로 안전하다고 하더라고요. 입양 절차를 진행하면서 정말 감격스러웠어요. 이제 정말로 은지가 제 딸이 되는 거였거든요. 서류상으로도 딸이 되고 마음으로도 딸이 되는 거였어요. 은지도 정말 기뻐했어요. 이제 정말로 어머니라고 부를 수 있게 됐다고 해요. 그리고 아버지의 가족이 진짜 자기 가족이 됐다고 해서 눈물을 흘렸어요. 입양 절차가 끝난 후에 작은 파티를 열었어요. 민서도 왔고 영민 삼촌의 친구분들도 몇 분 오셨어요. 공방을 관리하시는 분도 오셨고요. 모두들 축하해 주셨고 정말 따뜻한 시간이었어요. 은지는 그날 아버지 조각상을 집으로 가져왔어요.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거의 다 완성되어 가고 있었어요. 정말 제 남편과 똑같이 생겨서 보는 사람마다 놀라워했어요. 조각상을 제 남편의 영정 옆에 놓으니까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아버지와 딸이 드디어 함께하게 된 것 같았거든요. 비록 늦었지만 이렇게라도 만날 수 있게 돼서 다행이었어요. 몇 달 후에 은지가 임신 소식을 알려왔어요. 정말 기쁜 소식이었어요. 이제 새로운 생명이 우리 가족에게 올 예정이었거든요. 임신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감격스러웠어요. 제 남편의 손주가 태어나는 거니까요. 비록 제 남편은 만나볼 수 없지만
그래도 혈육이 이어진다는 게 정말 기뻤어요. 은지는 아기가 태어나면 할아버지의 이름을 물려받을 거라고 했어요. 제 남편의 이름을 중간 이름으로 넣을 거라고 해요. 그렇게 해서 할아버지를 기억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임신 기간 동안 은지는 더욱 조각에 매달렸어요. 아기가 태어나면 시간이 없을 테니까 그 전에 아버지 조각상을 완성하고 싶다고 했어요. 아버지 조각상뿐만 아니라 아기를 위한 작은 조각품들도 만들고 있어요. 작은 동물 인형들이나 장난감 같은 것들이에요. 아기가 크면서 가지고 놀 수 있도록 말이에요. 영민 삼촌의 공방도 은지가 정식으로 물려받았어요. 영민 삼촌이 유언으로 은지에게 남겨주신 거였어요.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는데 결국 받기로 했어요. 공방을 받은 후에는 가끔 작은 전시회도 열어요. 은지의 작품들을 전시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보고 가는데 모두들 은지의 실력에 놀라워해요. 저도 그런 전시회에 가면 정말 자랑스러워요. 우리 딸이 이렇게 재능이 있구나 싶어서요. 제 남편도 하늘에서 보고 계신다면 정말 기뻐하실 거예요. 제 남편이 은지에게 남겨준 유산도 있었어요. 은지 명의로 된 적금이 있었는데 꽤 큰 금액이었어요. 결혼할 때 쓰라고 모아둔 돈이었다고 영민 삼촌이 말씀해 주셨어요. 은지는 그 돈으로 장학재단을 만들겠다고 해요. 어려운 환경에서 예술을 공부하는 학생들을 도와주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도 영민 삼촌의 도움으로 공부할 수 있었으니까 이제는 자기가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다고 해요. 정말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제 남편도 그런 일을 좋아하셨을 거예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걸 좋아하셨거든요. 아기가 태어날 날이 다가오고 있어요. 이제 한 달 정도 남았어요. 정말 기대돼요. 제 첫 번째 손주가 될 거거든요. 베이비 샤워도 함께 준비했어요. 민서가 주도적으로 기획했는데 정말 센스가 좋아요. 은지의 직장 동료들도 많이 올 예정이고 영민 삼촌의 친구분들도 오신다고 해요. 요즘은 육아용품을 사러 다니는 게 정말 즐거워요. 은지와 함께 백화점을 돌아다니면서 이것저것 고르는 시간이 정말 행복해요. 마치 친딸과 쇼핑하는 기분이거든요. 지훈이도 아빠가 될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육아 관련 책도 읽고 있고 육아용품 조립도 스스로 하겠다고 해요. 정말 든든한 아빠가 될 것 같아요. 공방에서는 아기를 위한 특별한 작품도 만들고 있어요. 은지가 직접 조각한 작은 목마를 만들고 있거든요. 아기가 좀 더 자라면 선물해 줄 거라고 해요. 이런 모든 일들을 겪으면서 저는 많은 걸 깨달았어요. 가족이라는 게 꼭 혈연 관계만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거든요. 진심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비밀이나 거짓말은 결국 언젠가는 밝혀진다는 것도 알았어요. 하지만 그 진실이 꼭 나쁜 결과만 가져오는 건 아니라는 것도 배웠어요. 은지의 거짓말도 결국은 가족을 위한 거짓말이었거든요. 저희를 상처 주지 않으려고 한 일이었던 거죠. 물론 거짓말 자체는 잘못된 일이지만 그 마음만큼은 이해할 수 있어요. 제 남편의 비밀도 마찬가지였어요. 저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려고 숨겼던 거였어요. 그리고 은지를 보호하려고 했던 거고요. 물론 말해줬으면 더 좋았겠지만 그때 상황에서는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해요. 앞으로도 저희 가족에게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번 일을 통해서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됐으니까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함께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요즘 저는 정말 행복해요. 남편을 잃은 슬픔은 여전하지만 새로운 가족을 얻은 기쁨이 더 커요. 은지라는 딸을 얻었고 곧 손주도 생길 예정이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 남편의 사랑이 얼마나 깊었는지 알게 됐어요. 평생 은지를 지켜봤던 그 사랑, 저와 결혼한 후에도 은지를 잊지 않았던 그 마음이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제 남편이 하늘에서 보고 계신다면 정말 기뻐하실 거예요.
자기가 평생 걱정했던 딸이 이렇게 좋은 가정을 이루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저와 은지가 이렇게 가까워진 것도 정말 좋아하실 거예요. 은지도 이제는 정말 밝아졌어요. 더 이상 비밀을 숨기지 않아도 되니까 마음이 편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 가족이 됐다는 기쁨도 큰 것 같고요. 가끔 저희는 제 남편 이야기를 해요. 은지가 모르던 아버지의 모습들을 제가 들려주기도 하고, 저도 영민 삼촌이 들려주신 이야기를 은지에게서 듣기도 해요. 그러면서 제 남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더 잘 알게 됐어요. 정말 따뜻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었다는 걸 새삼 깨닫게 되거든요. 때로는 힘든 일이 오히려 더 큰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 같아요. 저희 가족도 그런 경우인 것 같거든요. 처음에는 정말 힘들고 혼란스러웠지만 결국에는 더 큰 사랑과 이해를 얻게 됐으니까요. 이제 저는 정말 완전한 가족을 얻었다고 생각해요. 아들도 있고 딸도 있고 곧 손주도 생길 예정이니까요. 이보다 더 바랄 게 뭐가 있겠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이해하는 가족이 됐어요. 비밀도 없고 거짓말도 없어요. 서로를 믿고 의지하는 진정한 가족이 된 거죠.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가족의 소중함에 대한 거예요. 혈연 관계든 아니든 진심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이해하는 사람들이 진정한 가족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런 가족을 만나는 건 정말 큰 행운이라는 것도요. 저희처럼 복잡한 상황에 있는 분들이 계신다면 포기하지 마시고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해 보세요.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가족 간에는 비밀이 없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물론 때로는 상처를 주지 않으려고 숨기는 일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진실이 더 소중하다고 생각해요. 은지가 곧 출산 예정이에요. 새로운 생명이 우리 가족에게 올 생각을 하니까 정말 설레어요. 그 아이는 정말 많은 사랑을 받으며 자랄 거예요. 할머니의 사랑, 엄마 아빠의 사랑, 그리고 하늘에서 지켜보시는 할아버지의 사랑까지 받으면서 말이에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은지를 의심했던 그 시간들이 정말 부끄러워요. 하지만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진실을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저희 가족의 이야기는 정말 드라마 같아요. 하지만 이제는 해피엔딩이 된 것 같아서 정말 다행이에요. 앞으로도 계속 행복한 가족으로 살아갈 거예요. 감사합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고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